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한 2명 정도는 자 우리 이거 미술을 그리자 하고 도화지를 주면 찢는데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냥 해보자. 그러면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집에다 전화를 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셨나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일수록 선생님이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민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실을 이끌어가는데 되게 어렵다. 선생님들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일단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이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부모하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벌려집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뭔가 이렇게 타협과 중재를 하는데 한 3, 4학년이 넘어가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방법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엄마가 얘를 키우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바꾸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은 굉장히 애가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사춘기가 끝나면 제자리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너무 관계가 깨지지만 않으면 그냥 또 견디기만 하면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선미입니다. 원래 훈육은 10살까지가 거의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학교에 가서 학교 규칙 잘 지키고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일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는 못해도 시키면 하는 정도면 훈육이 사실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는 아까처럼 와일드 후드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기본 습관은 다 되어 있어요. 학교도 가고 큰 말썽 안 부리고 친구들하고 툭탁거리지 않으면 많은 재량을 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자기의 힘을 시험하는 시기인데 굉장히 미숙해요. 내가 아빠보다 센지 엄마보다 센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발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발에 대해서 똑같이 화를 내면 애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해야 될 일은 여보, 남자애들은 좀 그래. 걱정하지 마. 잘 커. 그다음에 아들한테 가서는 야, 너 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매너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얘는 남자 성인으로 크고 있고 근데 엄마들은 그냥 계속 내 자식으로 보지 얘가 성인으로 커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걸 좀 잊어버려요. 왜냐면 얘 아침에 깨워주고 이닦으라고 세수하라 그러니까 항상 쟤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커가는 과정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버릇없게 말하고 이러면 어제 밖에 나가서 저러면 큰일이다 그러는데 제가 본 애들 중에 한 99%가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처럼 그렇게 쥐잡듯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조금 더 많이 애를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고 싸우면 이제 애랑 똑같아지고요. 약간 엇나가는 건 아빠가 아내를 다독거리며 아들한테 야,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이러면은 아빠가 용서할 수 없어. 엄마랑 아빠랑 한 편이다. 이제 그런 걸로 좀 점잖은 제한, 뒤에 무서운 게 기다리는. 네, 이렇게 해야 아이도 내가 좀 컸다는 걸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때리면 결과는 100% 관계가 나빠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운이 없으면 평생 가요. 그리고 원하는 효과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리느니 용돈을 안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하루 맞는 거랑 용돈을 한 달 못 받는 거랑 결과는 용돈이 더 괴롭거든요. 체벌이요. 요즘 애들은 체벌을 받으면 신고해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벌을 우리 때 다 맞았는데 했다가 옛날하고 아주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제가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초등학생도 이제 나 이러면 신고할 거야 이런 애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벌을 했다가 굉장히 충격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도 학교에서 많이 당했는데 다 같이 당하는 건 그냥 좀 뭐 맞았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모한테 맞는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를테면 부모님이 그냥 너 오늘 뭐 이거 안 했으니까 세대 맞자 딱딱딱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학교는 그렇지만 뭐 하라 그랬지 왜 안 해? 뭐 이럴 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정을 못 이겨서 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데 이럴 때 애는 이게 공포를 느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느끼고 다 때리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사랑에 매야 하는데 그 절대 사랑 아니죠. 때리는 순간은 분노의 매질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때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섭거든요. 저도 옆에서 보면. 근데 그 요즘 이제 애를 하나나 둘쯤 키우는데 어른하고 애하고 1대1로 맞서서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린다. 이건 사실 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딴 방법을 쓰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성인이 된 분 중에 이제 상담을 받는 분 중에는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정신 차렸다. 뭐 라든지 그때 내가 좀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분명히 그런 효과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딸이랑 아들이랑 체벌을 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하면 손바닥 3대. 애들을 때리지 않는데 너네가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손바닥을 3대 때릴 거야 라고 정한 건 그만큼 이건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교육도 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가장 못하는 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칭찬을 주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데, 이걸 뭘로 줘야 되는지 레파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마트 앞에 가면 이렇게 500원 넣어서 어떻게 돌리는 거. 한 번뿐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용돈이 있어요. 자, 용돈을 이거 다 쓰면 안 돼. 근데 이제 지나가면 또 보이잖아요. 뭐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럼 또 해요.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지 말랬잖아 하고 그거를 제재하는 방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면 그거를 또 하고 싶어질 때, 아, 나 또 혼나지, 매 맞지. 이제 이게 체벌의 효과거든요.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가 이때 쓰는 도구는 불안인데, 불안 말고 다른 거를 좀 쓰자는 게 이제 이 보상과 처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거를 또 한 번 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돈 중에서 2배를 엄마가 회수할 거야. 뭐 라든지. 얘 입장에서 돈은 있지만 이걸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상과 처벌이 딱 하나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네, 그래서 핸드폰을 30분만 해. 근데 10분 더 하면 내일 못 해. 굉장히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게임을 10분 더 했다고 때리고 핸드폰을 주고 그 다음날 또 때리고, 이런 거 이제 듣기만 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고 왜 더 했어? 뭐 소리 지르고 뭐 내놔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 비싼 걸 깨고, 뭐 옛날에 이렇게 이 폴더폰 많이 부러뜨렸습니다. 그때 장사가 잘 됐다고 하던데, 그냥 이거를 하루 동안 이렇게 못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정했지? 줘.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엄마가 딱딱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애들도 반발을 안 해요. 근데 자,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애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해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너 또 하면 진짜 혼나?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봐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놔, 다시는 못해 하고 뺏으면, 이때 아이들은 진짜 뺏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핸드폰은 공기나 물 같은 거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조심하면 이만큼을 쓸 수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예측이 돼야 되는데, 참다가 갑자기 그걸 뺏으면 이제 그때 격하게 부딪혀요. 사춘기 애들이 부모하고 제일 격하게 부딪힐 때가, 너 절대 안 돼, 당장 하지 마. 근데 이거는 거의 백발백중 부딪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오늘 30분이야. 30분에 딱 끝내면 내일은 10분 더하게 해줄게. 근데 30분을 못 지키면 내일은 못 해. 이 정도의 처벌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청소년기가 돼도 어느 정도 이게, 아, 알았어, 뭐 요 정도로 되거든요.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제 그냥 매는 아니고 뭐 야구 배트나 강목을 쓰신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원칙이 있진 않아요. 저는 그냥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고 얘가 어떤 정신병리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육아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원래 육아는 이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냥 어떤 문화와 상식과 뭐 본능, 직관, 요즘 같으면 뭐 공부, 강의, 임상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제가 알던 이론은 딱 하나였어요. 애정과 훈육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잘 크는 애들은 애정도 많고 훈육도 많아야 된다.
예, 그런 집 애들이 제일 잘 큰다. 뭐 이런 사사분면. 근데 이제 2000년대 전후로 만난 집들은 그 당시만 해도 체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오는 애들 중에는 너무 무섭고 너무 혼나갖고 이렇게 뭐 위축된 애나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좀 안 때리는 방법을 써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 읽기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이제 안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 읽기라는 그 말이 그 외국의 그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에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라는 그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반이 뚝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의 마음은 감정, 행동, 생각 세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생각이 미숙하니까 이제 생각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고, 이제 감정과 행동이 큰 두 축인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혼낼 때는 뭐 애가 울어. 그럼 야, 이게 울 일이야? 이렇게 해요. 그건 이제 감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 여기서 이걸 더 사줄 수는 없어. 근데 이걸 안 사주는 게 네가 울 일이야? 이게 이제 감정을 안 읽어주면서 애를 이제 통제하는 거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건 알겠는데 오늘은 안 돼. 원래가 이거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앞에만 잘려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읽고 행동을 통제 안 하니까 아이들은 내 마음이 이러면 그걸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수용하라는 거, 감정을 수용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애가 막 때를 쓰면 뭐 네 입장에서는 뗐을 수도 있지 뭐 요 정도인데, 마음을 존중하라 그러면 이 존중은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처럼 잘못 들려요. 감정을 존중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 애 마음을 알아주라 그랬는데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기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얘가 웃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아이가 기분 좋은 방향으로 엄마가 해주고 엄마 노릇을 잘하는구나. 한 유치원에 다니는 그 나이까지는 엄마랑 아이랑 사이도 되게 좋고 뭐 애도 크게 떼쓰지 않고 이제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한 2명 정도는 자 우리 이거 미술을 그리자 하고 도화지를 주면 찢는데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래서 아니 그냥 해보자 그러면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고 찢어서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셨나요? 행동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은 네 하고 또 이제 장난을 치는데 얘는 내 마음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일수록 선생님이 뭔가 뭐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민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실을 이끌어가는데 되게 어렵다. 선생님들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이게 엄마한테 타겟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쯤 되면 애들이 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같은 반 애들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같이 놀 수 없구나, 이런 것들 좀 알아요. 근데 밖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갖고 집에 옵니다. 근데 얘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보고 배운 건 네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달래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딱 와갖고 기분 나쁘다고, 나 스트레스 받았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왜 날 안 달래줘. 이게 딱 3, 4학년에 나타납니다. 중학생이 되면 나 학교 가기 싫다고, 뭐 내 맘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연속성상의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늘 보던 뭐 ADHD도 아니고 뭐 다른 장애도 아닌데 그냥 뭐 부모한테 너무 공격적이거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제 또래와 못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엄마하고 하는 1대1 관계와 또래 관계는 엄청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1대1일 때는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또래 관계는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굉장히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애들이 약간 얘랑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쁜 얘기를 좀 툭툭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배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은데 왜 참고 가야 되지? 근데 그때 엄마들은
학교는 가야지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읽어준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친구처럼 지냈다. 정말 얘가 자기 마음을 다 얘기했고 자기도 거기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집이 그 중에 꽤 많아서 이게 이제 감정적 좌절을 너무 안 겪어서 그렇구나. 왜 제가 위험을 극복하려면 위험에 맞서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이나 좌절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생기려면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없는 애들이 이제 요즘 상담을 받는다 이런 현상을 제가 보고 아 이거 마음 읽기는 반드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읽는 건 괜찮은데 반드시 행동을 통제하시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